고요한 새벽,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 나는 늘 그렇듯 낡은 수레를 끌고 집을 나섰다. 삐걱, 삐걱. 녹슨 바퀴가 내는 소리는 이른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낡고 다른 작업복, 손가락 마디마디가 튀어나온 장갑, 그리고 발가락 부분이 뚫린 낡은 운동화. 이것이 78년의 세월을 살아온 나의 삶을 보여주는 전부였다. 사람들은 나를 폐지를 줍는 할머니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저 순자였다. 김순자. 나는 폐지를 줍는 일을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었고, 내가 이 세상에 아직 쓸모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행위였다. 새벽에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수레를 끄는 감각, 길게 버려진 박스와 신문지를 찾아내는 기쁨, 그리고 수레가 가득 찼을 때의 뿌듯함. 그것이 나의 작은 행복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나만의 소중한 리듬이었다. 새벽녘, 나는 언제나처럼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카페 새벽달 앞에 멈춰 섰다. 카페 문은 아직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는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왔다. 그때 톡 하고 문이 열리더니 앳된 얼굴의 여주인 강민지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는 늘 그렇듯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종이컵을 건넸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여기 따뜻한 커피 한 잔이요. 민지는 내가 할머니라는 호칭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부르는 할머니라는 단어는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보냈던 동정이나 경멸이 없었다. 그저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함만이 담겨 있었다. 아이고, 괜찮은데 매일 이렇게 신세만 지는구먼. 나는 멋쩍게 웃으며 커피잔을 받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커피를 홀짝이며 민지에게 물었다. 아직 해 뜨려면 멀었는데 벌써 나왔는가? 네, 손님 맞을 준비해야죠. 할머니,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민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저런 아이를 아들로 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에게도 아들이 있었다. 현우. 딱 한 명뿐인 나의 아들. 그러나 그 아이는 몇 달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평생을 혼자 키워온 자식이었지만 우리는 수십 년간 떨어져 살았다. 내가 이 산골 마을에 홀로 남게 된 것은 아들이 도시로 대학을 가면서였다. 아들은 가끔씩 안부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 짐이 될까봐 늘 잘 지낸다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아들이 어떤 일을 하며 사는지, 결혼은 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저 나처럼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리라 믿었다. 아들의 장례식은 상상 이상으로 화려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검은 양복을 입고 찾아와 조문했다. 그들은 나를 회장님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회장님이라니, 내 아들이 내가 알던 현우는 그런 거창한 이름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나는 아들이 거대한 IT 회사의 사장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의 삶은 내게 완벽한 미스터리였다. 아들이 남긴 것은 차가운 묘비명과 어머니께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던 유언뿐이라고 했다. 나는 그 유언의 서운함보다 안도감을 느꼈다. 어차피 아들에게 짐이 될 수는 없었다. 그저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는 다시 수레를 끌었다.
아파트 단지 주변을 돌며 폐지를 주었다. 한 아파트 입구에서 나는 나를 부르는 낯선 목소리를 들었다.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최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김순자 어머님 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게 흰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에는 최종 통보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어머님, 아드님 이현우 회장님께서 어머님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상속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모든 재산, 유언장 아들은 내게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에게서 봉투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내 손에 들린 봉투는 폐지 더미 속에서 발견한 보물처럼 낯설고 무거웠다. 나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수레를 끌었다. 낡은 수레는 평소보다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아들의 유산. 그것은 내게 선물이라기보다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다. 나는 아들이 내게 이 막대한 재산을 왜 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그 아이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라고, 폐지나 줍는 낡은 어머니에게 이 모든 것을 남기다니. 나는 며칠 동안 봉투를 열어보지 못했다. 봉투는 내 삶의 리듬을 깨뜨리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매일 새벽, 나는 폐지를 주우며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나를 졸졸 따라다니던 작은 아이. 그 아이의 삶에 내가 한 번이라도 도움이 되었던 적이 있었을까? 나는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그저 묵묵히 폐지를 주었을 뿐이었다. 결국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유언장 한 장과 함께 법률사무소에 안내문이 들어있었다. 유언장에는 아들의 필체로 나의 모든 재산을 어머니 김순작에 상속한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펜으로 휘갈겨 쓴 한 줄의 문장이 있었다. 어머니, 당신의 꿈을 위해서 꿈나의 꿈나는 평생 꿈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나의 꿈은 오직 아들이었다. 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 한 가지뿐이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문장은 내게 거대한 의문과 함께 소름 돋는 진실을 예고하는 듯했다. 이 돈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 나는 아들의 마지막 말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삶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최 변호사가 건넨 봉투는 내 손에서 며칠 동안 묵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나는 그 봉투를 폐지더미 사이에 숨겨두었다. 평소처럼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도 내 머릿속은 온통 그 봉투 생각뿐이었다. 어머니, 당신의 꿈을 위해서. 아들이 남긴 그 한마디가 계속해서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나는 평생 꿈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내 꿈은 그저 아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그 한 가지뿐이었는데 나는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다. 아들의 유언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었다. 최 변호사는 정중하게 나를 맞이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내가 여전히 낡은 작업복 차림에 수레를 끌고 왔기 때문일 것이다. 어머님, 유산 상속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우 회장님께서 남기신 재산은 어머님께서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어. 내가 그 아이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돈을 어떻게 받겠어?
그 아이가 왜 내게 이런 유언을 남겼는지 그것만 알고 싶소. 나의 말에 최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서류철을 뒤적이다가 아들이 남긴 또 다른 유언장의 일부를 꺼내 내게 건넸다. 그것은 봉투에 담겨있던 유언장과는 다른 훨씬 더 사적인 내용이 적힌 메모였다. 변호사님, 이 유언장은 어머니께 전하는 저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저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가난하게 살게 했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수레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노동은 세상의 쓰레기를 치우는 고귀한 행위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삶을 존경합니다. 이 돈은 어머니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 돈은 어머니의 삶을 존중하고 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을 이루어 드리고 싶었던 저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나는 메모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은 내가 폐지를 줍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존경했다고 했다. 내가 평생을 스스로 부끄러워했던 나의 삶을 아들은 가장 고귀한 행위라고 여겨주었다. 나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아들이 죽기 전까지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고, 동시에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다. 나는 최 변호사에게 물었다. 내 아들은 대체 어떻게 이런 돈을 벌었습니까?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최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현우 회장님은 단순히 IT 사업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환경과 재활용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폐지를 수거하는 어머님을 보며 영감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활용한 새로운 건축 자재를 개발하는 회사를 설립하셨습니다. 그의 기술은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혁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탐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우 회장님은 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나는 아들이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왔는지 상상하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때 내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 전 폐지를 팔러 갔던 재활용 공장에서 들었던 이야기. 젊은 사업가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는 이야기. 나는 최 변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아들, 불의의 사고로 죽었나? 최 변호사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직감이었다. 아들의 삶은 나처럼 외롭고 힘든 싸움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나는 최 변호사에게 부탁했다.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일하던 곳에 데려다 주시오. 그곳에서 내 아들을 만나고 싶소. 최 변호사는 망설였다. 하지만 나의 굳건한 눈빛을 보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를 낡은 트럭에 태우고 도시 외곽에 있는 거대한 재활용 시설로 향했다. 그곳은 내가 폐지를 팔러 갔던 곳보다 훨씬 더 크고 현대적이었다. 시설 안으로 들어서자 나는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폐지와 흙, 그리고 기름 냄새, 나의 삶의 냄새였다. 나는 공장 내부를 천천히 걸었다. 거대한 기계들이 굉음을 내며 폐지를 압축하고 있었다. 그때 한쪽 구석에 낡은 작업복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작업복에는 이현우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나는 그 작업복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작업복에서 아들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아들은 나처럼 폐지를 만지며 이 모든 것을 시작했던 것이다. 나는 작업복 옆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나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민지였다. 나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너 내 아들 현우를 아니? 내 질문에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현우 오빠. 제 고등학교 선배였어요. 폐지 재활용 기술을 연구할 때 제가 오빠의 조수 역할을 했어요. 오빠가 이 카페를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민지가 아들의 조수였다니. 그리고 아들이 그녀에게 카페를 물려주었다니. 그 모든 것이 아들의 유언과 관련되어 있었다. 아들은 내게 모든 것을 남겼지만 민지에게는 카페를 남겼다. 나는 민지에게 아들이 남긴 유언의 마지막 문장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머니, 당신의 꿈을 위해서. 민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오빠가 할머니를 늘 존경했어요. 오빠는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 게 돈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의 자부심이고 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꿈을 이뤄드리고 싶어 했어요. 나는 민지의 말을 들으며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다. 아들은 내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나의 삶의 가치를 알아주었던 것이다. 나는 아들이 남긴 유산이 단순히 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아들이 나에게 보낸 마지막 사랑이었고 내가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선물이었다. 나는 그제서야 아들을 가슴에 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남긴 꿈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아들의 유언에 담긴 진실을 마주한 후 내 마음은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처럼 혼란스러웠다. 슬픔, 죄책감,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알 수 없는 따뜻함. 나는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아들은 내가 폐지를 줍는 삶을 꿈이라고 불렀다. 세상의 눈에는 볼품없는 노동이었던 나의 하루가 아들에게는 고귀한 꿈이었던 것이다.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지만 동시에 나는 아들에게 평생 한 번도 엄마의 꿈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사무치는 미안함을 느꼈다. 나는 여전히 매일 새벽 수레를 끌고 폐지를 주었다. 하지만 수레의 무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폐지 더미에 실린 것은 종이와 박스만이 아니었다. 아들의 사랑,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아들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 함께 실려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내가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나를 보는 눈빛이 바뀌었다. 어떤 이는 경외심을 담아, 또 어떤 이는 질투를 담아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들의 시선이 어색하고 불편했다. 어느 날 새벽달 카페에서 민지와 마주 앉았다. 민지는 따뜻한 차를 내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쉬셔도 돼요. 현우 오빠가 할머니를 위해 남긴 돈, 할머니를 위한 거예요. 이제 편안하게 지내세요. 민지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내가 폐지를 줍는 것을 힘겨운 노동으로 보았다. 나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민지야, 나는 이 일을 멈출 수 없단다. 내 아들이 이 폐지 속에서 나의 꿈을 보았단다. 아들이 내게 준 돈은 쉬라고 준 돈이 아니야. 꿈을 이루라고 준 돈이야. 나의 말에 민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아들이 남긴 마지막 유언을 온전히 이해한 듯했다. 민지는 나의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 현우 오빠가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오빠는 할머니가 가장 빛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할머니의 땀과 노력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민지의 말을 들으며 나는 아들이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깨달았다. 아들은 내가 폐지를 줍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짐이 될까봐 거리를 두려했던 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은 내가 스스로를 쓸모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그 삶의 방식을 존중해 주었다. 그날 이후 나는 민지와 함께 아들이 남긴 흔적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지는 아들이 꿈꿨던 폐지 재활용 마을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노트북에서 찾아냈다. 그것은 단순한 재활용 시설이 아니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고 폐지를 활용해 예술 작품을 만들고 그들의 삶에 자부심을 심어주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들의 꿈이었다. 아들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했고 마지막 계약을 앞두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것이다. 나는 아들이 노트북에 남긴 마지막 영상 일기를 보았다. 영상 속 아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수레가 더 이상 힘겹지 않도록, 어머니의 노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도록 저는 이 프로젝트에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자랑스러워해 주세요.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나는 오열했다. 아들은 내게 짐이 될까봐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혼자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내게는 괜찮다는 말만 전했던 것이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은 내게 슬픔을 넘어선 거대한 사명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머릿속에는 아들의 꿈, 폐지 재활용 마을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나는 이 돈을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없었다. 아들이 남긴 유산은 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나는 이 돈으로 우리 아들 꿈을 이룰란다. 폐지 줍는 노인들이 멸시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자. 우리 아들이 꿈꿨던 대로. 민지는 나의 말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았다. 네, 할머니, 현우 오빠의 꿈, 우리가 함께 이뤄요. 나는 다음 날 아침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폐지 수거를 위해 매일 새벽 끌던 수레는 잠시 집에 두었다. 이제 그 수레는 더 이상 폐지를 줍는 도구가 아니었다. 아들의 꿈을 싣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나의 첫걸음이 되어줄 것이었다. 나는 힘든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아들이 남긴 사랑과 꿈이 내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아들의 유언에 담긴 진실을 확인한 후 나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랐다. 나는 매일 새벽 수레를 끄는 대신 민지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과 은행을 드나들었다. 낡은 작업복 대신 민지가 새로 사준 단정한 옷을 입었다. 어색했다. 익숙하지 않은 옷차림과 낯선 사람들의 시선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나를 더 이상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닌 회장님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 호칭은 칭찬이었지만 내게는 낯선 가면처럼
느껴졌다. 최 변호사는 내가 유산을 상속받겠다는 의사를 밝히자마자 복잡한 서류들을 내밀었다. 나는 그 서류에 적힌 천문학적인 숫자를 보며 숨을 들이켰다. 그 돈은 내 평생을 통틀어 본 돈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었다. 최 변호사는 유산 상속 절차를 밟기 위해 여러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고 했다. 은행 지점장과의 만남은 그 어색함의 절정이었다. 지점장은 나를 보자마자 과도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함께 엄청난 부를 손에 넣은 내 대한 경외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했지만 내가 아들의 유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을 던졌다. 어머님, 이 자금은 전문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저희 은행의 자산관리팀이 전담하여 지점장은 나를 향해 말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자꾸만 민지를 향했다. 마치 내가 아닌 젊고 세련된 민지가 이 모든 일의 실질적인 결정권자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그 시선에서 내 대한 무시와 편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나를 그저 아들의 유산을 우연히 상속받은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로 여기고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그들의 시선과 태도에 지쳐갔다. 나는 아들이 남긴 꿈을 이루고 싶은데 세상은 내가 돈만 가지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듯했다. 나는 그들에게 아들의 꿈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낡은 수레와 작업복을 보며 나를 판단했다. 어느 날 나는 민지에게 부탁했다. 민지야, 내일 아침 일찍 나랑 같이 가볼 곳이 있단다. 최 변호사님께도 같이 가자고 전해다오. 다음 날 새벽 나는 민지와 최 변호사를 데리고 나의 폐지 수거 루트를 그대로 따라 수레를 끌고 나섰다. 최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민지는 말없이 내 뒤를 따랐다. 우리는 새벽에 쌀쌀한 공기를 마시며 1시간가량 거리를 걸었다. 나는 그들에게 구석구석에 버려진 폐지들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기, 저 박스들은 오늘 아침에 나온 것들이야. 밤새 쌓인 폐지들은 새벽에 나와야만 주울 수 있어. 나는 능숙하게 폐지를 분류하고 수레에 차곡차곡 쌓았다. 최 변호사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내가 폐지를 주울 때마다 그의 눈빛은 점차 변해갔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 대신 호기심이 서렸다. 우리는 동네 한 재활용 공장에 도착했다. 텅 빈 공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나처럼 낡은 수레를 끌고 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허이, 순자할매, 오늘은 늦었구먼. 나는 그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수레에 실린 폐지들을 보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민지는 그들의 모습에서 내가 평소에 느끼던 고독이 아닌 끈끈한 유대감과 자부심을 보았다. 최 변호사는 놀란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에게 폐지는 단순히 쓰레기였지만 이곳에서는 희망이자 생계였고 서로를 연결해주는 끈이었다. 나는 최 변호사에게 말했다. 보시오. 변호사님, 우리는 돈 때문에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오. 우리는 이 폐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찾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어. 내 아들은 이 폐지 속에서 나의 꿈을 보았어. 그래서 이 돈을 준 거요. 최 변호사는 나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내가 끌고 온 수레를 바라보았다. 수레는 더 이상 폐지를 싣는 낡은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자부심이었고 아들의 사랑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었다. 그는 이제야 내가 왜 이 일을 멈추지 않는지, 왜 돈에 연연하지 않는지 이해했다. 그날 이후 최 변호사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나를 단순한 의뢰인이 아닌 존경해야 할 한 사람의 삶의 동반자로 대했다. 그는 은행과 시청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들은 나의 뜻을 지지해주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폐지를 줍는 78세 노모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새로운 확신에 휩싸였다. 나는 아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었다. 나는 민지에게 재단 설립 절차를 서두르자고 말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밝게 웃었다. 네, 할머니,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나는 다시금 낡은 수레를 끌었다. 수레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는 희망을 싣고 있었다. 나는 폐지더미 속에서 아들의 숨결을 느꼈다. 아들아, 내 꿈, 엄마가 꼭 이뤄줄게. 나의 발걸음은 굳건했고 나는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나는 최 변호사와 민지의 도움을 받아 아들의 유산을 정식으로 상속받았다. 그 과정은 내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복잡하고 거대한 세상이었다. 수백 장의 서류에 서명을 하고 여러 차례의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거리를 누비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꿈만 같았다. 유산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나는 아들이 꿈꿨던 대로 현우 재단을 설립했다. 최 변호사는 재단 이사장을 맡아달라고 권했지만 나는 손사래를 쳤다. 나는 그런 거창한 자리는 어울리지 않소. 나는 그저 내 아들 꿈을 이루고 싶은 엄마일 뿐이요. 결국 민지가 재단의 실무를 총괄하고 최 변호사가 법률 고문을 맡기로 했다. 나는 재단의 명칭을 이현우 재활용 재단이라고 짓자고 제안했다. 아들의 이름이 세상에 남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바람이었다. 민지는 나의 제안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폐지 재활용 마을을 지을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민지는 후보지 몇 곳을 물색해왔다. 그중 한 곳은 아라산의 기슭에 위치한 폐쇄된 공장이었다. 그곳은 한때 거대한 공장이었지만 지금은 낡은 철골 구조물만이 흉물스럽게 남아있었다. 나는 그곳을 보자마자 마음이 끌렸다. 이곳이야말로 아들의 꿈이 뿌리내리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공장 부지의 소유주는 대기업 태광그룹이었다. 민지는 태광그룹의 임원과 미팅 약속을 잡았다. 회의실은 은행 지점장실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태광그룹의 임원은 나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민지와 최 변호사에게만 말을 걸었다. 이분이 이 자금을 후원하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저희는 현우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프로젝트가 무산된 줄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함께 나의 초라한 외모에 대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내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해할 리 없다고 여기는 듯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고 끝이요. 나는 이 상골마을에서 폐지를 주우며 평생을 살아왔소. 당신들이 쓰레기라고 부르는 폐지 속에서 나는 세상의 순환을 보았소. 내 아들은
그 순환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거요. 이 땅은 아들 꿈의 시작이요. 나는 이 땅을 꼭 사겠소. 나의 말은 거창한 비전이나 숫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 자체였다. 임원은 나의 말을 듣고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지었다. 어머님, 저희는 이곳을 매입하려는 다른 기업들과도 협상 중입니다. 당신의 자금력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나를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가 말하는 다른 기업은 아마도 아들의 기술을 탐내던 경쟁 업체일 터였다. 그때 민지가 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태광그룹 임원에게 말했다. 나는 이 땅의 가치를 당신의 돈으로 평가할 수 없어. 당신들이 이 땅을 파는 것은 내 아들 꿈을 파는 거요. 나는 내 아들 꿈을 사고 싶소. 나의 말은 회의실의 공기를 바꿨다. 임원은 나의 진심에 당황한 듯 했다. 그는 결국 내게 땅을 팔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나의 진심이 통했음을 직감했다. 부지 확보에 성공한 후 나는 민지와 함께 폐지를 줍던 동료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모두 나처럼 낡은 수레를 끌고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다. 그들은 내가 재벌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나를 경계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폐지 재활용 마을을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추운 새벽거리를 헤매지 않고 따뜻한 곳에서 폐지를 모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을요. 이곳에서 여러분의 노고는 더 이상 멸시받지 않고 존경받을 것입니다. 나의 제안에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한 할아버지는 내게 물었다. 그게 정말이요. 우리가 폐지나 줍는 늙은이들인데 누가 우리에게 그런 곳을 만들어준단 말이요.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아들이 이 모든 것을 꿈꿨습니다. 그 아이는 여러분의 노고를 가장 존경했습니다. 이 마을은 내 아들의 꿈입니다. 나의 말에 몇몇 할머니들은 눈물을 글썽겼다. 그들은 폐지를 줍는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들은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폐쇄된 공장 부지에서는 재활용 마을에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이 열렸다. 나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민지와 함께 서 있었다. 그곳에는 폐지를 줍던 동료들, 최 변호사, 그리고 태광그룹 임원까지 모여 있었다. 나는 아들이 남긴 나침반을 들고 땅에 첫 삽을 떴다. 흙이 뒤집히자 나는 흙 냄새 속에서 아들의 숨결을 느꼈다. 아들아, 내 꿈 이제 시작이야. 나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는 빈자리를 슬퍼하지 않았다. 나는 아들이 남긴 꿈을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아들이 내게 엄마의 꿈을 찾아준 것에 감사했다. 나의 삶은 이제 폐지 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웠다. 착공식 이후 나는 폐쇄된 공장 부지에 매일같이 나갔다. 낡은 철골 구조물은 해체되고 그 자리에는 아들이 설계했던 아름다운 건물들이 하나둘씩 올라가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폐지 수레를 끌지 않았지만 이 현장이 나의 새로운 수레였다. 나는 공사 현장을 오가며 폐지를 줍는 대신 건축 폐기물들을 직접 만져보았다. 낡은 시멘트 조각, 녹슨 철근 조각, 이 모든 것들이 한때 아들이 연구했던
재활용 건축 자재로 다시 태어날 것이었다. 민지는 설계도면을 들고 내게 달려와 건물의 구조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 복잡한 도면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민지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민지가 건축가들과 함께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건축가들은 난방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건물의 단열을 높이려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져 있는 폐지 뭉치를 주워 그들에게 건넸다. 이 폐지를 압축해서 벽 사이에 넣어보시오. 이 폐지는 단열 효과가 좋고 가벼워서 건축 자재로도 쓸 수 있을 거요. 우리 아들이 연구하던 기술이지. 건축가들은 나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민지는 나의 말을 믿고 그 방법을 시도해보자고 했다. 며칠 후 그들은 놀라워하며 내게 달려왔다. 폐지 압축물을 사용하니 비용은 줄고 단열 효과는 오히려 더 좋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나를 전문가처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쑥스러웠지만 아들이 남긴 지혜가 이렇게 쓰이는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건축이 진행되면서 나는 폐지를 줍던 동료들을 하나 둘씩 찾아갔다. 그들에게 새롭게 지어지는 마을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모두 믿지 못했다. 순자 할매, 거짓말 마소, 우리 같은 폐지 줍는 늙은이들에게 무슨 마을을 지어준단 말이오. 그들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세상으로부터 받아온 멸시와 불신이 깊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았다. 이곳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는 곳이 아니오. 이곳은 당신들의 노고를 존경하는 곳이오. 당신들은 평생 세상의 쓰레기를 치워온 고귀한 사람들이오. 이곳에서 당신들의 삶은 다시 시작될 거요. 나의 진심 어린 말에 그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고귀하다는 말을 처음 들어본 것이었다. 하나 둘씩. 그들은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을의 첫 주민들이 된 것이다. 마을에는 활기가 넘쳤다. 모두 자신의 공간을 꾸미고 서로의 폐지를 나누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마을 운영 방식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 작은 다툼이 일어났다. 한 할아버지는 자신의 수레에 더 많은 폐지를 싣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다른 할머니는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그때 나는 아들이 남긴 영상 일기를 다시 떠올렸다. 어머니의 수레는 세상의 쓰레기를 치우는 고귀한 행위였습니다. 아들은 내게 폐지의 양보다 그 행위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었다. 나는 주민들 앞에 섰다. 여러분, 폐지를 많이 줍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니오. 우리는 함께 모여 이곳을 만들었어.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고 돕는 것. 그것이 우리 아들이 꿈꿨던 마을이오. 나의 말에 주민들은 조용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해와 함께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다툼은 사라졌고 그들은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아들이 남긴 유산으로 건물을 짓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들이 내게 진정한 마을을 짓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이었다. 마을이 거의 완성될 무렵 한 기자가 찾아왔다. 그는 나의 삶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어 했다. 그는 내게 물었다. 어머님,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불신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었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 자신을 믿는 것이었어.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자리에 어울릴까? 항상 나 자신을 의심했어. 하지만 내 아들은 나를 믿어주었어. 그래서 나도 나를 믿기로 했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소. 기자는 나의 말에 눈물을 글썽겼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알았다. 내가 전한 것은 단순히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어머니의 사랑과 용기,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 마을의 문은 곧 열릴 것이었다. 나는 나의 새로운 삶, 그리고 아들이 남긴 꿈을 향해 힘차게 걸어갔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아들이 꿈꾸던 재활용 마을은 이제 현우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숲의 품 안에 평화롭게 자리 잡았다. 낡은 공장 부지는 푸르른 정원과 아늑한 주택들로 가득 찼고, 폐지를 줍던 동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거창한 직책을 맡았지만 여전히 그들 사이에서는 순자 할매로 불렸다. 마을은 항상 활기가 넘쳤다. 오전에는 모두 함께 폐지를 분류하고,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 모여 폐지를 활용한 공예 수업을 들었다. 나는 민지와 함께 그 수업을 진행했다. 폐지를 곱게 갈아 종이로 만들고, 그 종이로 한지 공예나 그림을 그리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었다. 늙고 주름진 손은 이제 폐지를 주워 담는 대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낡은 삶의 조각들로 새로운 꿈을 엮어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아침이면 민지가 건네주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밤이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시하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었다. 한 할머니는 나에게 감사하다는 듯이 말했다. 순자 할매, 덕분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이렇게 웃으며 살 수 있게 되었어. 고맙소. 나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한 일은 그저 아들의 꿈을 따랐을 뿐인데 사람들은 내게 고마워했다. 어느 맑은 오후, 나는 마을 한가운데에 세워진 작은 기념비 앞에 섰다. 기념비는 아들의 얼굴을 본떠 만든 동상이었다. 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동상 아래에는 폐지에서 피어난 꿈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동상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동상에서 아들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아들아, 내 꿈,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났단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아들에게 속삭였다. 그때 민지가 내 옆으로 다가와 내 어깨를 감쌌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할머니, 현우 오빠는 이곳에 있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마을의 모든 곳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죽었지만 그의 꿈은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나는 폐지 더미 속에서 아들을 만났고 그의 꿈을 통해 내 삶의 의미를 찾았다. 저녁 무렵 나는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마을은 불빛으로 가득했고 곳곳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마을의 벤치에 앉았다. 내 옆에는 며칠 전 새로 만든 한지 공예품이 놓여 있었다. 낡은 폐지로 만든 붉은색의 작은 수레 모형이었다. 나는 그 수레를 손에 쥐었다. 한때 내 삶의 전부였던
그 낡은 수레. 이제는 아들의 사랑과 나의 꿈, 그리고 우리 모두의 희망을 상징하는 예술 작품이 되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그 별들 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아들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 삶은 더 이상 낡은 수레를 끌고 다니는 고독한 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폐지더미 속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다.